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과 낮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졌지만 맑은 하늘을 보이는 3월 13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부터입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 반미 활동과 진보당 가입 이력으로 논란이 된 시민사회목 비례후보 2명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선 5.18 관련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선 비명 송갑석, 친문 도종환 의원이 탈락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료 사태 속보도 볼까요?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어젯밤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중재안은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거부했고요. 정부는 이제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하루에 1,500명씩 나오고 거래액은 코스피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억 원까지 치솟을 거란 일부 분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까지 28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4.10 총선을 이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선거체제로 당을 재구성했습니다. 선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당의 지휘부가 돼서 선거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죠. 자, 장가 기자, 여야 모두 그야말로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선대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총괄로 하고요.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이 되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을 책임집니다. 수도권 사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쓰리톱 체제로 선거를 이끕니다. 공천 잡음에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던 터라 이 거물급들이 한 번에 모이면서 원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목소리 들어보시죠.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수도권 선거의 다 귀신이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좀 지지층들이 실망을 해서 조국당으로 가는 분석도 있는데 국민과 당원들이 조금 많이 실망하시고 또 화가 나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아마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쭉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 선대위 공식 명칭을 보면요. 네.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거 대책 이렇게 지었는데 뭐 이름에서 딱 보이다시피 그렇죠. 이제 공천 잡음 좀 이제 뭐 잦아들게 하면서 네. 이제 정권 심판론에 좀 기름을 붓겠다, 뭐 네. 공세를 펴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 잡음은 이슈가 더 이상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정권과 야당의 어떤 구도, 정권 심판의 구도, 중간 평가의 구도로 총선을 치르고 싶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총동원을 했다 그러는데 총동원이 좀 덜 됐잖아요, 그죠? 더 돼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말해서 뭐
비명 친문이 여기에 좀 껴야 총동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공천의 후유증이 약간은 남아있는 모습이라 비명과 친문까지 합류를 시키는 공동선대위원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는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님 껴야 된다 이런 좀 임종석 전 말씀이신가요? 실장도 껴야 되고 네. 그 외에 뭐 비명 대표 뭐 인사들 이런 예를 사람들 들어 껴야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송갑석 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지역마다 친명, 비명 여러 명 좀 지역 선대위원장을 좀 둔 것 같은데 뭐 이 대표가 보면 어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 늦었다고 좀 하는 얘기도 좀 들리고 뭐 계속 선거구, 지역구 챙겨야 되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오롯이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명을 뒀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현 부대변인?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 선대위원장 구도에서는 언론의 마이크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잡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는 좀 건강도 그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좀 이렇게 구도를 보고 다잡고 뭐 이렇게 좀 짚어주고 이런 역할 위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권한은 실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좀 바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개항을 선거도 좀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그 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마이크를 잡고 메시지를 내는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지금은 공천 잡음을 되도록이면 수면 아래로 내려야 되잖아요. 다른 이슈로 좀 넘겨야 그렇죠. 넘겨야 되니까 그 메신저는 사실은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은 공천 잡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는데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면은 저 정도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더 노력해야 됐었는데 아쉽다. 그러나 나래도 지금부터 좀 더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하겠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이 정도 얘기 듣겠죠. 옛날에는 왜 안 했어? 이 정도 듣는 정도에서 끝나겠죠. 네. 조금 전에 이해찬 전 대표 얘기했는데 보니까 9번째 벌써 총선이더라고요. 진수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이 재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황이 재등장했고 또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워낙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하고도 아주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히 할 것인데 저는 저 라인업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긴장해야 생각을 한 것이요. 이게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 뭐 선거를 지금 9번 치렀다고 그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선거의 달인을 넘어서 선거의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기는 선거에 대한 노하우를 몸 전체로 체득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긴장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 라인업을 보면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얼마 전까지 이 민주당의 그 개파 공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공개 경고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선대위에 그 같이 합류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의 저 공천 파동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지금 논의는 안 했지만 저 세 분은 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의 면면을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그 떨어지신 박광온 그 수원 쪽에 그분도 계시고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됐지만 저기 공동선대위에 참여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공천 파동이 빠르게 이제 수습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다. 거기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부터 긴장을 하게 되는데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통합 분위기로 가니까. 네, 통합 분위기로 가는 데다가 공천 파동 분위기가 이제 확 잦아들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천 파동 때문에 가려지거나 사그라들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이제 불붙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라인업으로는 굉장히 버거운 이런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을 다시 장착을 해야 되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느긋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태도로는 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임하면 안 된다. 네. 지금 다시 운동화끈 메고 긴장하고 선거라는 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만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예. 그런 거거든요. 제 경험칙에 따르면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는 잠시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요. 설조한 위원님, 방금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나왔는데 뭐 자막이 나왔습니다. 쓴소리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쭉 내부 통합 후보들 말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일단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중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뭐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은 리베로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도 가야 되지만은 또 본인 선거구도 지금 뭐 원희룡 의원과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 우세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무래도 지역과 다른 지역을 또 지원 유세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 상태가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지휘라든지 판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총선을 생각하면 항상 그 지는 쪽에서의 패인을 찾을 때 막말 인사를 항상 찾거든요. 과거에 뭐 민주당 계열에서는 지금 방송인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 막말로 총선을 아예 말아먹었죠. 그 지난 총선 때 차명진 의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 양당 지금 모두 다 후보자들의 막말에 대해서 경계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막말은 오히려 후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상임위 선대위원장이 아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말이 가장 변수다. 자, 그리고 진수희 의원께서 경계해야 된다고, 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선대위 한번 얘기도 해볼 건데 아직 한데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 관련 발언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5인 체제란 말은 저는 꼭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동작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진 의원님께서 이제 좀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5인 체제로 간다고 했고 각각 지역마다 이제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탈환에 좀 힘쓰겠다 이런 의미도 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요, 이게 지금 5인 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탑이 되셔서 네. 5원대를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네 분 중에 이제 그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또 이제 지역구가 대구시니까 조금은 여유는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선거의 경험이 또 없으신 분이라 어떨지 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요. 또 원내대표직에
있으시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세 분 후보는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출마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고 네. 지금 수도권 선거가 국민의힘에는 결코 녹록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 세 분이 자기 지역 선거 이외에 다른 지역에 유세 지원이나 이런 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이제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선거 조직도에 선대위원장이긴 한데 그거는 조직도에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현장에 선거 지원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2016년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종로에 출마를 했었고요. 정세균 당시 후보랑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상 꽤 격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지원 유세 해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양하다 몇 군데 가고 났는데 선거 결과는 패배. 그때 이제 오세훈 그 지금 서울시장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후회도 많이 하셨고 그럴 텐데 아마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는 저 세 분의 선대위원장은 그때 그 안 좋은 기억을 굉장히 떠올리실 거고요. 보시면 원희룡이 지금 선대위원장 되셨으니까 네. 원희룡 위원장은 지금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후보는 지금 조금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 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안심할 수 벌어질지 없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저기 보니까 이광재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세 분이 과연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 비우면서 다른 지역에 선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민주당하고 이 선대위 체제를 딱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현역들이 왜 이렇게 컷오프되거나 지금 불출마 이쪽으로 이제 출마 많이 못 좀 하시는 합류했습니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나섬으로 해서 약간 통합의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컷오프되거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된 불출마하신 현역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지금 출마해서 뛰어야 되는 분들을 선대위에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는 집 없는 집 이런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발 부르트도록 전국을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오셨는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높은 파고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지 제가 뭐 걱정이 유난히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많이 긴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주를 뛰는데 5명 뛰는 거하고 20명 뛰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비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희 부대변인 한 말씀. 짧게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선대위가 그렇게 훌륭한 선대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보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는요. 일단은 시각화가 돼야 되고 연상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 윤석열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들 이 정도 느낌뿐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충원으로 이게 그 강남에 뭐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하든지 충원이십니다. 네? 충원. 네, 충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얘기라고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주시니까 저희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도 완톱 갈 게 아니고 국민에게 딱 볼 때 이게 유승민이 거기 딱 들어와서 있으면 확 넓어졌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연상 효과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동안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 김건희 여사 옹호로만 가지 않겠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이런 연상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공천 잡음으로 승기를 잡거나 유리한 국면을 가졌던, 점했던 그거를 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은 영입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하셨네요. 네. 영입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이제 데려다 쓰시면 되는데 네. 같은 당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한번 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먼저 어제 선거 노래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트럭에서 이제 선거 운동 뭐 하면서 로고송이 흘러나올 텐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달려간다. 너나 하나 나 국민의힘 든든한 이익군. 나나 너나 국민의힘 함께 가보자. 퇴근하고 싶어요. 이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 네, 민주당도 공개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들려드릴 텐데 일단은 설주환 실장님, 국민의힘 가수 보면은 일단은 가수 김호중 씨의 너나 나나 그리고 이희경 씨의 칼퇴근 트로트 곡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곡도 고심했을 테고 개사하는데도 고심했을 텐데. 그 선거송의 가장 그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걸 흥얼흥얼거리면 그 성공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후크라고 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음절이 있는 어떤 그러한 노래들이 가장 이렇게 각인시키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트로트가 아무래도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나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트로트를 더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트로트는 아주 옛날 같은 트로트는 아니거든요. 요즘 대세죠. 네, 트로트 댄스 같은 약간 좀 경쾌한 멜로디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곡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 하니까요. 저는 뭐 충분히 잘 골랐다 생각하고 민주당도 뭐 충분히 잘 고르지 않을까. 저도 나중에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축도 내놓습니까? 아마 저희도 지금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트입니까? 네, 트로트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공개를 안 하시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 그야말로 막바지인데 장가 기자 어제 민주당 밤에 이제 경선 결과 나왔는데 비명 행사다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비명 송갑석 그리고 친문 도종환 의원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 서구갑 현역인 재선 송갑석 의원은요. 하위 20% 평가를 받았었죠. 의정 대상을 3회나 수상을 했지만 이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치르겠다라면서 당에 남아 있었는데요. 결국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3선 도종환 의원이 떨어지고요.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현희 부원장은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의원도 비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고양정에서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봉주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이요. 조금 전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재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와는 무관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뭐 저희 몇 주간 계속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뭐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비명 행사 문제. 문제 맞죠. 예. 어떻게 좀 논평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비명 행사 공천했죠.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거는 전투였던 거예요. 전투다. 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패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될지 모른다. 왜? 이렇게 못할 때 국민의힘이 좀 잘했어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하게 뻔뻔한 공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약속한 반성과 성찰의 공천을 하고 희생의 공천을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에게 사실상 기만, 그 민주당의 그 시끄러움을 시끄러움 뒤에 숨어서 사실상 국민들을 약속을 안 지키고 기만하는 공천을 했잖아요. 다 정리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의 공천은 비명 행사 공천 맞지만 사실상 이건 성공한 친위 쿠데타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현실에 뭐 그게 완성이 된 거고 그거로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공천은 잘못됐지만 그 다음에 어떤 정치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보여주는 총선의 캠페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중간 평가고 현 정권이 그럼 뭘 잘했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것만으로 안 되고 진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읍참마속하는 거를 한 3-4군데는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조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기조로만 다 끌려다니는 여당 이게 아닐 수 있겠다.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뭔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만약 진짜 아닌 거가 있으면 조금은 국민을 위해서 나서줄 수 있는 여당 이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 공천에요.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막 책을 열심히 썼는데 책 제목이 없는 공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한번 들어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설주환 실장님, 일단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 보면 친명 강경파 사조직이죠. 철험회 소속 민영배 의원 제외하면 모든 현역이 좀 탈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참 이 결과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저는 당의 어떤 지도부 구성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명 강성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지자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성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뭐 250만까지 지금은 확보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선거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체 투표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투표율도 권리당원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리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권 심판에 대한 좀 잘 싸우는 의원을 원한다라는 건데. 근데 어저께 송갑석 의원을 저는 어저께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정환 의원이라든지 저는 탈락한 거 이용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어때 국회의원이 싸울 수만큼은 국회가 싸우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을 걱정을 하고 경제도 걱정을 하고 문화도 어떠한 일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각 분야가 있는데 저는 각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용우 의원이나 도정환 의원이나. 예. 근데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그냥 딱지 붙이게요. 낙인 찍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그 다음을 절대 안 시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서서 당선된 의원들, 예를 들어서 조인철 의원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이현희 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맞붙고 있는 비명 의원들은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지금 광기에 찬 어찌 보면 이게 그 당내에서의 어떠한 뭐 정말 죽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고 이건 과연 당내 경선이라는 제도가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시스템을 빙자한 저는 공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저는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권리당원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중도 이상의 어떤 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협소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양당이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 다 시스템 공천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죠? 하나는 다 교체가 되고 하나는 다 유지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게 국민이 볼 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양당에 의해서 그냥 활용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여론조사가 맹점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조작이 됐는지 올바른 게 수행이 됐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 해도 또 맹점이 뭐냐면 샘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권자를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이걸 조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이니까
예를 들어 내 지지자가 그 지역에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에게 나는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일반 당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맹점들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시스템 공천은 주류에 의해서 악용되는, 본인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네. 다음 그 총선 때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그 정치권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선거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전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장가 기자, 그리고 어젯밤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경기 하남갑이죠. 여기 결과가 특히나 눈길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선에 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이 추미애 후보, 그리고 이 추미애 후보와 경쟁을 치를 상대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하남갑에 갑니다. 이용 의원은 초선 비례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수행팀장을 맡았고 윤한 갈등 당시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런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용 의원의 대결 매치가 성사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이 바로 서울 중성동 을인데요. 부산 해운대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이 험지에 도전하겠다면서 중성동 을에서 이해운 전 의원과 맞붙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고 이해운 전 의원이 중성동 을에서 박성중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친윤 이용 의원하고 윤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경기 하남갑에서 맞붙게 됐는데, 자, 흥미로운 매치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계속 비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친윤을 세우면 그 각이 그냥 제대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전략적 패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경선이니까요. 중도층의, 아니 경선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공천했잖아요. 추미애 그 후보가 먼저 됐고 그 나중에 국민의힘 했으니까 경선 지역으로 안 해도 되고, 그 경선을 하더라도 신인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비윤 후보를 세웠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각이 안 섰을 거예요. 각이 안 쓰고 할 말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비윤 후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할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보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용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전략적 패착이다. 뭐 물론 경선이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춤형으로 후보를 세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태경 의원이 탈락한 거는 제가 좀 충격인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참 전략적 사고가 지금 좀 아직 안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태경 의원 정도는 살려놔야 총선 치를 때 중도층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원들이 그런 전략적 사고가 조금 할 여유가 없으시면 지도부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좀 반발하는 모습, 뭐 승복하겠다고 하지만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경선 결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조작하고 이런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뭐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승복 불복의 여부는 오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사회가 그걸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왜냐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책임 당원들은 우리 하태경 후보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장 유보. 네. 이해운
이긴 의원은 이제 좀 승복하라 이런 취지 같은데 진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공개해달라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인데. 저게요,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기고 있다가 좀 뒤집힌 결과라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수도권 경선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이 80%고요. 당원이 20% 이렇게 치러지는 경선인데 1차에서는 그 하태경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 일반 여론조사 우위였거든요. 당원에서는 조금 밀렸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일반 여론조사 민심이라는 것이 1차, 2차 경선 사이에 한 이틀의 시간 간격밖에 없었는데 이틀 사이에 민심 부문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민심이 80%나 차지하는 민심이 이틀 사이에 그렇게 변해서 하태경 후보가 압도적으로 민심 우위였다가 2차 경선에서 이렇게 된 이 결과를 저도 사실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하태경 후보는 이제 본인이니까 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저게 뭐 불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너무나 좀 뜻밖이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그 납득시켜주십시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당 쪽에다 요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 지금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도입하는 거 우리 김상일 평론가도 맹점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조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저 경선 여론조사 때는. 그래서 당원이면서도 당원이 아닌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일반 주민 여론조사 뭐 50%다 80%다 이렇게 정해놔도 그 부분의 상당수가 당원 의중이 거기 들어갈 이 개연성이 매우 높게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해훈 후보께서 책임당원들이 하태경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 책임당원들은 포션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80%는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하태경 후보를 지지한 걸로 1차 때 나왔는데 2차에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의아해서 아마 하태경 후보는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데이터를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 제기하신 거는 좀 여야 막론하고 좀 다 비슷한 문제라고 좀 이런 되겠죠? 식의 민심 왜곡 현상은 어느 당 경선이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아까 예. 김상일 평론가도 예. 다음 총선 때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여론조사든 이 경선 방식에 좀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 네.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입증할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언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저도 저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 제가 그때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때 뭐 증거들을 다 수집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 못할 부분이지 그 향후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일단 문제 제기 의혹으로 일단 저희가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예. 이렇게 되면 각 당이 그 뽑는 후보가 민심하고 굉장히 그렇죠. 공직 후보가 간극이 있는 후보를 내놓을 그런 위험성이 당 입장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18 발언 등 도태우 변호사 과거 행보가 좀 논란이 되자 공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공관위가 결국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가 기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2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5.18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서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국민들이 도태우 변호사의 현재 변화된 모습을 살펴봐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할 때는 한
한동훈 위원장 꽤 멋있어 보였는데 네.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요. 이해찬, 김부겸 위원장이 민주당도 말 좀 조심하자. 후보자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고할 것이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반복이 된다면 당이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야당 비판이 있었고 또 막는 모습도 있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거듭된 사과를 했고 거기에 따른 또 인식 변화가 고려됐다는 입장이 공관위 측인데 일단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도 눈높이보다 지지층 그러니까 TK 좀 역풍 고려된 거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심평 변호사도 좀 지원 사격성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지지층이 후보 한 명 때문에 그렇게까지 흔들릴까요? 특히나 텃밭이잖아요. 민감한 TK 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혐오하고 상대를 증오하고 이게 훨씬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층은 웬만하면 이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 핸드폰, 포노 사피엔스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흔들린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건 저는 전략적 패착이고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실망감을 준다.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랑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 멋있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있다면 두 방 찍어주고 싶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모양을 완전히 구긴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도 국민의 눈높이를 좀 더 자신들이 모른다면 좀 더 과하게 해석을 해줬어야죠. 근데 본인들이 오히려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줌으로써 중도층의 괴리는 더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눈높이 맞췄다고 보십니까? 지지층한테 좀 고려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도태우 후보 문제 제기 나왔을 때 저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에서 다시 살펴봐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왜 고향인가요? 김연아 후보 때처럼 이제 이 공천 철회 내지는 취소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도했는데 다시 이게 유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수도권 민심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더구나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은 상당히 실망할 수가 있어서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처음에 경선까지 치렀으니까 저 공천을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 관리를 또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당에서. 왜냐하면 저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께서 되게 부적절하게 첫 대응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의힘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게 저 이야기는 다양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에 가셔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신 이런 상황이라서 첫 대응이 만약에 정영환 위원장께서 저거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 해 전에 개인 발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도태우 후보자 본인이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지금 제 생각은 아닙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유지 결정을 했더라면 문제가 조금은 덜 심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 시작부터 이 관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광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올 초에 광주 찾았던 한동훈 위원장 발언, 5.18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예, 설주환 실장님,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호남 민심 좀 많이 챙겨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모레 또 광주를 찾습니다. 공교롭게도. 난처한 입장일 것 같은데 한 위원장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요. 여기서는 조금 더 기존에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야지만 네. 어찌 보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참모로서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투표를 진행하자라고 먼저 발의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란이 없는 5.18 정신 전문 수록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만 이 두 가지만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던지더라도 저는 이걸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헌법 개정에 대한 뭐 찬반 여부도 많고 그 개정 절차의 복잡성도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도 기존에 계속 요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5.18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요.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도태우 같은 후보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후보들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는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뭐 5.18 본인이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다시피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 저는 이번에 개헌에 대한 이 부분을 던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두 가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헌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명문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도 제거되고 뭐 소모될 뭐 국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저는 15일 날 꼭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입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돌풍에 이변의 돌풍에 이런 말을 수식어로 붙일 수밖에 없는데 조국 혁신당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조국 대표가 첫 기자회견 나섰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저에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에도 저희 당이,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또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진수 의원님, 일단은 쭉 보시면 저거 보신 분들이 한 맺혔다, 한 뿔이 나섰다. 그 첫 출사표로 정치보복을 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바로 저 장면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하고 자신이 이제 비례대표로까지 나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그 계기, 그 동기는 바로 자신의 이 뭐랄까 사적인 정치 보복을 위해서 창당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지금 커밍아웃을
저 발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특검 법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았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하여튼 자기가 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그냥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게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그 검찰 공화국 해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고 힘이 너무 과도하게 실린 게 문제라면 저는 이런 검찰을 만든 저 배경에는 조국 전 장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걸었었어요. 그러던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검찰 개혁은커녕 그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막 전방위적으로 이 사정을 하고 했잖아요. 그때 검찰 개혁은커녕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온 검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실었잖아요. 그러더니 한 2년 지나서 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그 기점을 계기로 칼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그때부터 갑자기 검찰 개혁한다, 뭐 저희 수사 기소 분리한다, 급기야는 이제 검수 완박까지. 저는 이거야말로 조국 사태가 가져온 그 여러 가지 본질 중에 하나가 이제 내로남불 있잖아요. 그런 거라서 지금 뭐 검찰 공화국 해체라고 하지만 지금 검찰에 힘이 있다면 검찰에 힘을 실어준 장본인이 바로 저는 조국 문재인 정권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면서 상대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결과적으로 키워낸 그런 장본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제가 굉장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힘듭니다. 예. 네. 김상희 부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진 의원님 말씀은 장본인이 적반하장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를 떠나서 그냥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근대 국가가 왜 만들어졌고 제도의 안정성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검찰이 제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을 이렇게 의인화하고 악마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풀이와 보복 정치를 한다? 이게 사적 보복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뭔가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는 이해관계자나 이해 당사자, 특히 당사자들은 빠지고 국민들에게 그 평가를 맡기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주장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뭐 저렇게 얘기 안 해도 일정 부분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걸 내세우니까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많이 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역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창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설주환 실장님, 일단 이게 좀 궁금합니다. 조 대표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사건들 보면은 이미 좀 무혐의가 나거나 뭐 경찰 수사 종결된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실제로 재수사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없는 한은. 근데 이제 경찰에서의 어떤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검찰에서의 뭐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수사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라도 뭐 특검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글쎄요, 이게 특검 만능주의로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어떤 수사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이 능사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럼 차라리 특검청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 오히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는 특검 만능주의가 저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끔 보면 민주당에서나 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권 뺏어야 된다. 너 나중에 또 경찰이 문제가 생기면 불리하게 수사하면 경찰도 수사권 뺏어야 된다. 그럼 누가 수사하나요? 그러니까 매번 수사할 인력들이라든지 기관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다음 누가 특검도 어차피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차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라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없애자, 개선이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악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비례대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는 직능별, 각 직역별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를 하자는 차원인데, 이건 오로지 그냥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일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만 나온 것이라서 저는 이런 식이라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세 분 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예상 밖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고 있죠. 뭐 현재로서는 당 판도를 굉장히 흔들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대표는 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지율 상승의 원인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 혁신당이 받아 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실정과 비리를 맨 앞장서서 주장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의 말처럼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상희 부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한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일단 선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조국 혁신당이 앞선다는 네. 좀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뭐 선명성은 이슈가 좁혀지니까 뭐 선명성이 더 앞서는 거지 뭐 민주당이 그 얘기를 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공천 잡음으로 사실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친문계인데 여기도 윤석열 정권은 심판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례투표를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주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데 표를 주는 것도 되니까 왜 우리가 우리 표를 나눠서 거기다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표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은 사실은 별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없어요. 없고 오히려 저기와 연대 이미지를 강화해 가면은 중도층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라이브 픽입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지난 9일 충남FC의 첫 홈 개막전에서 선수들이 그동안 입어왔던 팀 색깔 파란색과는 거리가 먼 빨간색 유니폼을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단 측은 서포터즈에게 빨간색 응원도구와 깃발 등을 나눠주며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날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비 아산시장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인사에 나서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더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며 구단에 항의했고 연맹도 구단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구단 측은 아산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명했다고요. 축구팀에게 유니폼 색깔은 곧 정체성인데 구단과 팬들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린 이날의 촌극.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K리그 현장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 씨를 두고 인질 외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강경하게 이어가면서도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는 만큼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선교사 백 씨를 붙잡아두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선물을 주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고 한국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백 씨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러시아 관영 언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를 조금씩 흘리면서 외교적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백 씨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